안녕하십니까. 제 1부에 이어서 오늘, 어제 시간이 좀, 제가 계획된 일이 있어서 마치지 못했고 2부 연속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오산정, 지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흑수저에서 청약통장 들다가 그 청약 들어간 돈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중간에 못하고 나중에 이제 급해서 우리 아버지부터 좋아하는 싼 물건 좋아하는 그런 것 습성이 발휘돼가지고 미분양 주택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군데를 세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볼 수 있는, 그래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 기간을 못 견디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렇죠. 이제 제 처음에가 이제 IMF 터져가지고, IMF 터지기 전에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계약금 300만 원만 주면 25평형 국민 59제곱미터 이렇게 미분양된 데를 계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그쪽으로 상상력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현실은 뒷받침이 안 되면서 상상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의정부 밀락지구, 그다음에 진접지구, 지금 택지지구 하기 전에 진접읍에 있는 그 주공아파트가 한 몇 동 있었어요. 거기 강변에 좋았죠. 진접, 그다음에 여기 오산, 천안, 불당 이런 데로 그다음에 평택역 또 기존 아파트로는 양산 이런 데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이 그걸 저 관여를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이익을 봤다 그러면 30-40% 정도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손실을 본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4년 동안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전세하고 그 분양가 갭 차이 몇 천만 원이 나잖아요. 그걸 메꿀 돈이 없으면 결국 이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10% 계약금. 그런 걸 해서 보면은 이제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 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분양권 매매를 해서 이제 조금 수익이 생기면 이제 계약금 손해본 거 그렇게 훔치고 해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정도, 4년이나 5년, 6년 정도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세금하고 그 갭 차이 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된다면 절대 손해는 안 보고 팔 수가 있어요. 4년이나 6년, 뭐, 이렇게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 되게 그런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아오니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청약 전문가나 아니면 청약 통장 전문가나 뭐 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 시각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미분양이나 이런 분양권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하는 경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뭐 이상하게 갭투자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그전에 이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봤지만, 전세 제도라는 게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네? 이게 이상한 제도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돈 없는 사람도 나는 당장 살지 못하지만 살 수는 있겠네. 이런 걸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기본적인 뭐,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진짜 돈을 벌었겠죠. 근데 워낙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분들 남은 유산으로 딱 묘지 딱 한 기 사니까 하나도 없었으니까 돈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뒷받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돈을 못 번 거예요. 근데 평범한 보통 중류층 이런 데서 출발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시작했으면 손해 볼 일도 없었고 뭐 4년 6년만 기다리면 됐으니까 절대 손해는 안 봤으니까 뭐 이자 빼고라도 손해를 볼 일도 없었고 수익도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갭 투자로 해갖고 막 고가 아파트까지 막 이렇게 몇십억짜리 막 이런 것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조금 그런 돈이 있으면 딴 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락기 때, 침체기 때 이제 미분양이 언제 생깁니까? 침체기 때, 하락기 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급 과잉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이 공급 과잉이면 건설사들이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학을 떼가지고 짓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2년 후, 4년 후 정도 되면 이제 2년 전, 4년 전에 공급 과잉 때문에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분양권을 팔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은 4년까지는 안 되겠죠. 집을 팔든지 뭐 하면 그 수익이 날 수 있고 뭐 조금 더 기다린다면 그때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세금 다주택으로 인한 세금을 이제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면은 절대 손해는 안 나는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는 이제 아파트로 해서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손해만 보지 않았다 정도이고 뭐 이제 농지가 이제 저는 이제 도시 생활이 너무 질려서 조용하고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이제 저런 이렇게 농장, 주말 농장 이런 걸 막 도로가나 이런 데다 사야지 돈을 버는데 싫으니까 그냥 하루 1시간을 가서 거기 머물더라도 좀 조용하고 그런 데 사다 보니까 산속 뭐 이런 데서 찾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원금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경험이 있다. 제 말씀을 드린 것은 경험이 있다. 부동산에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다. 그것도 실제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해봤다. 사고 매매를 해봤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 이렇게 고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돌파할 때는 서로가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빨리 달궈지잖아요. 냄비 같이 이런 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달고 빨리 식고 그 우환이 몰려가가지고 오르면 끝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고점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 물리면 다시 그 고점을 올라오려면 한 5년 뭐 심한 건 1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점에만 안 사면 뭐 크게 실수요자라 그러면 지금 뭐 다주택도 못 하니까요. 자기가 집을 살 입장이라면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그 집을 사는 그 원리금이나 이런 것을 갚는데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실제 내가 집을 지금 살려고 한 사람들은 그럼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 안 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려지나? 부동산 사이클이 이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고점을 팍 찍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이 정도 해서 다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가. 고점, 이렇게 고점 찍힐 때 이때 막 이제 너도나도 막 영끌하고 막 난리가 나죠. 계속 올라가니까 못 따라잡을 뭐 진짜 거지 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타니까 이제 이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매나 이런 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기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상황이 왜 발생을 했냐?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이 구간이 발생했냐? 첫째가 이제 고금리. 금리가 높으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금리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큰 폭락이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 PF 대출 관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대출을 이제 새마을금고나 뭐 특히 증권회사나 뭐 이런 애들이 땅만 이제 계약만 해놓고 우리 이게 집지하고 팔아갖고 할 때 해줄 테니까 빌려달라 하면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는 분양이 잘 되니까 금방 그걸 하고 금리를 높여주니까 높은 금리를 주니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하락기 때는 이제 분양도 안 되고 금리도 높으니까 사업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사업자가 그냥 손 털어버리면 결국 남은 거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준 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이나 뭐 이런데 증권회사 같은 데가 이제 파산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막 부동산 요동치고 떨이가 나올 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입장은 건설사 입장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줄어들거나 하고 이제 더 이제 신규 공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대신에 부동산에 따른 한 축인 수요가 공급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늘어났다가 이 늘어난 공급 물량과 고금리로 합쳐져 갖고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한 2년, 3년 공사해야 되잖아요. 신규 아파트 아무리 빠른다고 해도 뭐 4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은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당연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공급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면 살 시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것도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발바닥에 사면 더 좋은데 왜 무릎에서 사라 그럴까 이제 그러잖아요. 발바닥에 사면 더 큰 이익인데 그다음에 여기가 어깨고 이게 뭐 무릎에 사라 그러면
발바닥은 여기서 산다 그러면 더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발바닥이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저점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올라오면 무릎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그럼 여기 무릎이니까 앞으로 아래로는 안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또 끝을 몰라요. 어디가 끝인지 고가가. 그럼 끝은 또 고점 찍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때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모르니까 적당한 가격일 때 어깨쯤 이제 저쪽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욕심 끊고 여기서 팔아라. 이제 이런 건데 부동산도 뭐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고점을 쳤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서도 이제 급하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 올려서 유지하고 있다가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한 3분기 정도 되면 최소한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리를. 거기 안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이제 되면은 더 빨리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바이든이 계속 미국으로 공장을 이렇게 강제로 막 이주시키니까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이제 고금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고 있어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 금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대만은 그 정도밖에 안 올리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고통을 주는지 이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고 공급이 축소되면 부동산은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봐야 한 1, 2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기다리다 그러면 또 이제 실수요자라면 좀 난감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부동산은 올라갈 때는 사기 어렵고 내려갈 때는 사기 쉬워요. 근데 근데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팔 때는 내려갈 때는 절대 팔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딱 내려갈 때는 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 내려갈 때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지켜보든지 아니면 급매로 각오를 하고 하든지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본적인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렇게 팔지 않아도 될 시기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헛고생을 하거든요. 4년, 5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다. 한 4년 정도, 5년 정도만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되는 거죠. 그 대신 이 고점에서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점을 향하고 있을 때 이제 저점 확인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근처 왔다 그러면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저점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양. 그래갖고 어지간한 한데 막 해놓으면 미분양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르는 중에 있다 그러면 저는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일단 고를 수가 있잖아요. 오를 때는 고를 수가 없어요. 물건을. 지금은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분이 지금 구독자님께서 오산하고 이제 동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에서 이제 파라곤이 이제 분양을 청약을 했는데 1순위에서 10몇 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호갱노노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저는 잘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1, 2순위 방문자가 막 1순위를 찍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이 전국적인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산대역 시티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나가지고 한참 팔았어요. 미분양을. 로얄층 최고 좋은 층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미분양이 있고 나서 한 3년인가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그냥 폭등세가 왔잖아요. 그래서 3억대에서 예를 들어서 5억대가 넘어갔으니까 거의 뭐 100%, 7, 80% 이렇게 몇 년 만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그것도 미분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산이 그만큼, 오산 시티자이 보세요. 오산대역 그렇게 가깝잖아요. 시티자이가 아니라 오산대역 자이. 하여튼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오산대역 자이 있잖아요. 시티자이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오산에서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거나 미분양이 되는 건 거의 뭐 당연시되다시피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파라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오반 서밋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적이 없었어요. 역사상 지금 오산이. 근데 이제 끌고 있다. 근데 단지 오산이 이제 이동탄이나 이런 데하고 틀린 경우는 이동탄은 딱 이렇게 신도시로만 구성되잖아요. 깨끗해요. 동네가. 이렇게 딱 완전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오산은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되지만 기존 시가지하고 이제 연접해 있고 하니까 좀 말끔하다. 다른 도시같이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인상이 이제 현장 방문하신 분들이 깔끔하게 신도시네 이렇게 하기가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여기가 완전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이제 광활한 논밭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다 되고 하면 이게 뭐 기존 도시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이제 이미지가 완전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이렇게 청약 관심을 오산이 받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것 쪽으로 보려면 공급 측면에서 내년에 한 이주구에서 7천 세대 이상 이렇게 이주구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나 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20몇만 되는 오산에서 7천 가구를 하면 서울에서 뭐 3천 가구만 입주를 해도 뭐 전세 가격 안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7천 가구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오산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세교 1지구 여기도 뭐 만 몇천 세대를 십몇만 도시일 때부터 이렇게 몇 년 동안 질질 끌면서 흡수를 했었고 여기 이제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이를 해가지고 자 주공에서 이제 주공 대행사한테 판매 이제 분양 대행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압력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몇 번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12만 가구 이동탄이 계속 가득 찰 때까지 여기는 이제 오산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 거리니까요.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여기 오산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7천 가구 정도 분양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급 폭탄이잖아요. 이 작은 도시에.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그게 될 건가. 오산시 기존처럼 오산시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오산시 아파트는 폭락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동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동탄이 다행히 이제 입주가 마감돼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대규모 물량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하고 좀 틀리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산이 지금 예전에 미분양 무덤인데 그게 아니네 이제 그러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상승 반전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 일동탄에 4만 가구의 상승이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일부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12만 가구 합쳐가지고 16만 가구 막 18만 가구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세가 상승이나 뭐 아파트 상승가가 나오면 엄청난 압력이 이제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뭐 그 파도가 덮어버리는 거죠. 오산시 이 정도야. 오산시쯤이야. 이제 그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산시가
이 물량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받아왔는데 반대로 여기가 꽉 차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고 받는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건 또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3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돼야 되니까 지금 2지구로 일부 이제 분양권이 나올 거고 또 이제 뭐 입주를 했어도 이렇게 신규로 매도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이 고점만 아니면 된다. 이 고점. 그리고 너무 바닥까지 생각하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내리는 추세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이 금리가 오른다거나 또 이렇게 이제 삼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해주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거 하고 단지 이제 7천 가구 내년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서 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 완전 침체로 간다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아래는 내리 꽂았고 또 이제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이게 삼지구가 되고 나서 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그 뉴스나 말이 계속 회자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화성사업장 여기 삼성반도체 가보면요. 무슨 건물인지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밤에 가면 불야성이에요. 밤낮도 없어요. 거기는.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렇게 거의 뭐 1등으로 공급을 하니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것은 저도 그런 광경을 보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이제 삼성 반도체. 야, 삼성 화성 사업장 뭐 증설하니 뭐 이런 거 뭐 크게 알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어마어마해요. 뭐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이런 데 나온 때 보면은 평택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기 소리 소문 없는데도 이러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면은 뭐 더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오산만으로 단독을 봤을 때는 2024년에는 이제 이렇게 공급 물량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분양도 안 생기고 미미하고 뭐 그렇게 악성 미분양도 안 생기게 미분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내내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그건 이제 좋은 게 징조예요. 근데 막 1년 갈 때까지 그냥 남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더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몇 개월 내에 막 해소돼 버리고 이러면 이런 좀 이제 있으면 달리 있겠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도 폭락이 없다면 이제 진입할 시기가 있는 거죠. 전세가가 폭락하고 미분양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내년에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특이한 그 정책이 하나, 금융정책이 하나 나와요. 신생아론이라고. 신생아를 2023년에서부터 이렇게 출생한 가정이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출생만 했으면 그 예를 근거로 해서 저리로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막 1%대 금리로 이렇게 주택에 살 때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메리트가 엄청난 거죠. 1% 금리라고 하면 그냥 공짜라도 그냥 없는 부동산이라도 살 욕심이 생기거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게 이제 신생아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것도 하나 큰 변수거든요. 이것도 이제 상승 쪽에 이렇게 뒷받침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생아론이 뭐
서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뭐 9억 이하인가 뭐 6억 이하인가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 남부나 이런 데 수도권에 이제 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오산 쪽이나, 동탄 쪽이냐, 오산 쪽에 부동산이 이제, 상승, 긍정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고점이 아니면, 고점이 아니다. 고점에서 좀 내려왔다. 이제 이게 데드급 바운스라고 해서 너무 내려가면서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이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기다려야죠. 여기가 저점을 잡더라도 한 이 정도에 다시 사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꾸물꾸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지금쯤 이제 조금 더 내리더라도 앞으로 지금쯤 자기가 4년 정도만 이 부동산에 아파트를 샀을 때 그 감내가 그 아파트를 안 팔고 견딜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지금쯤에는 사도 돼요. 이때는 그래도 사면 안 되죠. 고점 때는. 돈 버리는 거니까요. 안 되지만 지금쯤은 그런 상황이라면 된다. 이제 자기가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더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투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이 쏟아지거나 해야지 투자가 가능한데 미분양이 이제 이렇게 호반 건설입니까? 여기 이쪽에서 저번에 미분양 있었죠. 근데 뭐 해소가 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쪽이 그 위치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원래 호반이 여기가 있고 하나가 여기가 모하미르도더라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쪽이 파라곤. 그래서 뭐 외부의 전문가들은 북쪽이니까 파라곤도 사고 좋아라. 그러니까 북쪽이 왜 있냐면 여기 이제 오산대역하고 세마이 어디 있어? 여기거든요. 세계일지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쪽이고 지금 미분양 났다는 것은 오반 거기는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남쪽이다. 그러니까 북쪽이 상급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쪽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기 저번에 말씀드린 오산대하고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이 될 거예요. 또 오산 IC하고도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뭐 북쪽하고 뭐 그렇게 차이 있겠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여기 3지구가 완성되고 나면 3지구의 중심 상업 지역이 한 이 정도 돼요. 뭐 중심 상업 지역 복합 환승됐다 뭐 이런 데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더 번화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산대호가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가 일신도시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니까 북쪽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은 반드시 오른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따져보면 이제 여기 3지구에서 여기가 이제 1, 2, 3지구를 통합하는 각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에 들어서고 여기가 R&D 센터가 들어서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파라곤이나 이런 데도 뭐 복합 클러스터 옆에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으니까 좋지 않냐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전국적인 유튜버들이 부동산 유튜버들이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양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산에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더라도 뭐 이 아래쪽에나 어디서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때는 좀 더 3지구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계산을 하고 그때가 돼야지 완벽하게 된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에 아파트도 있으니까 도로도 이제 이미 일지구 때문에 세계 일지구 때문에 도로가 이게
이렇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 위에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요 위에 쪽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뭐 이리해서 가면 오산야고 지금도 사용할 가능하고 다 도로만 갖춰져 있어요. 뭐 완전히 생땅은 아니고 고리무원 지역은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동탄에서 상승 압력이 생기면 이렇게 삼승 압력이 이쪽을 오산천을 타고 이렇게 밀고 내릴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는 산맥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쪽도 구축하고 이렇게 수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밀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오산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좀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 오산. 예전 세교 일지구 때의 오산은 오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였어요. 미분양이고 뭔가 간에 전부 다가.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미분양 해소하는데. 이 오산 시민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딴 데서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세계 일지구에. 근데 이제 지금 달라진 건 이 지구부터는 점차적으로 외부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동탄 써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탄이 꽉 차고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보면 위에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나 뭐 이렇게 수원 이쪽에서 보더라도 평택보다는 오산이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는 전철 개통 안 하고 이렇게 무궁화호만 다닐 때 오산역에 정차할 때 여기서 서울을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뭐 교대 근무였지만 그래서 뭐 교대 근무니까 하루 저녁에 출근하면 내일 아침에 오니까 뭐 하루에 2번 할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번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멀어서 했겠지만 일단 그때부터 출퇴근을 한 거리예요. 여기가. 어떨 때는 자동차로 어쩔 때는 이렇게 무궁화호를 타고 비둘기호인가 무궁화호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출퇴근 거리가 완전히 뭐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세교 일지구에 세마여고 가까운데 그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 우리 아는 사람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 오산이 너무나 이제 대외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뭐 상승 가능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조금 미분양이 100% 미분양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생기고 해소도 안 되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외부 요인이 많이 호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는 시기만 이렇게 한번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축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 시민이면 가장 좋은 곳에 넣을 수 있잖아요. 100% 돼버려요. 여기는 그냥 오산 시민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평형이 가장 좋은 그때 타입에 넣으면 100% 돼버리고 그러니까 청약을 넣으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신축은 이렇게 기존 신축도 괜찮다고 봐요. 기존 신축 아파트 이제 뭐 바로 신축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이제 구축은 투자용 이제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구축 중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괜찮은데 바닥을 팍팍 키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리모델링만 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만 그 하면 괜찮은 아파트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문재인 정부 때는 무조건 폭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무조건 폭락을 시키려고 공급도 늘리고 뭐 다주택자를 막 죄인 취급하고 뭐 왜 한 사람이 한 집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냐. 그러면 서울에 살려면 서울에 다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무조건 사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그런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가구 1주택이 되면 뭐 내냐.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공급도 줄이고 막 세금도 퍼부어가지고 내리는 게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상승을.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천하장사도 못 말립니다. 그건 어느 누가 와도 말릴 수가 없어요. 공급 부족해가지고 가격 상승하는 것은. 그래 이제 결국은 두 손발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는 정책이 그래요. 올랐으면 좋은데, 올라면 다 잘 쌓았으면 좋은데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물가 오르니까 내리지도 말고 오르지도 말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는. 내려 박을 것 같으면 안 되지. 올려줘야지 해가지고 뭐 대출도 뭐 가능하게 해주고 막 이래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또 높이면 근데 요거도 먹겠네. 그러면서 또 이제 공급도 늘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폭락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폭등시키려고 이제 속으로는 좀 오르는 걸 좋아하겠지만 절대 폭락시키기를 바라지 않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꽂으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전전 그 영상에서 뭐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구축인데 뭐 여기 뭐 브로스카벨 이런 데가 나중에 3기가 되면, 3지구가 되면 괜찮을 거다. 여기 뭐, 주차장 넓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우남단지 아파트, 우남지구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밥상을 이제 차려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입에 넣는다고 해서 안 넘기면 못 먹는 거잖아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야지 유리한 그거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라 마라. 그리고 이 부동산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말 그걸 믿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런 유튜브까지 참고할 정도 되면 이제 한두 사람 말 들어본 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보를 아무리 그 문외한 일이더라도 모든 정보를 부동산 전문가의 정보를 다 그 사람 뇌에다가 딱 삽입을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자기 들어온 정보가 10개면 10개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한 개만 갖고 판단하고 지 생각 하나도 없으면 지 생각만 갖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걸 판단하기까지 하면 그건 뭐 그 사람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면은 어차피 그 정보를 갖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서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형식이에요. 누구는 뭐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그 위험성을 피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미분양이면 미분양 위주로 했다잖아요. 청약이 아니면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을 이렇게 분양권 거래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이제 10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 몇 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부동산, 그 아파트나 그 집으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만 아니다. 그러면 100% 손해 날 일은 없어요. 거의 100% 본전 아니면 수익을 내고 한 60% 정도 수익은 난다고 봐야 돼요. 한 10년 정도 된다고 보면. 그래서 이 시기만 아무리 고점이라도 이것도 한 10년, 5년, 10년 되면 이 고점도 뚫을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은 대부분. 구축도 그러더라고요. 구축도 이제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거 말고 택지 개발 지구에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 지구, 신도시급이죠. 신도시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된 아파트다. 그러면 지금이 싸네.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싸.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택지 지구였어요. 택지 지구. 그 양산 신도시라고. 근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이제 다른 걸 막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 이제 전세 끼니까 임대사업자니까 이제 그 당시에 샀어요. 그래서 한 일부는 5년 안에 2년 내에 전세값이 상승해가지고 그만큼 했고 아주 안 된 것도 최소한 번전했고 가장 오래 기다린 것도 60, 70%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축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절대 장기간 버팅길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요. 장기적으로 가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10,000원짜리로 쌀 한 마리를 샀었어요. 근데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쌀 한 마리를 사려면 10,000원짜리 2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0,000원으로 쌀 반마리밖에 못 사요.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걸 샀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쌀 반밖에 못 사고 쌀 한 마리를 사려면 10,000원짜리 2장이 20,000원이 돼야 돼.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가 반 가격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2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부동산 이 망국병에 부동산이 2배로 올라와서 이거 투기꾼들 다 잡아야 돼. 근데 투기꾼들은 가만히 있어도 같은 동네 이제 그게 같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화폐가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0원짜리가 몇 장 돌아다닐 때가 있고 100장 돌아다닐 때하고 10,000원짜리가 200장 돌아다닐 때하고 10,000원짜리 가격이 같겠냐고요. 그러니까 올라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이. 실제 오는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 손해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또 근다 그래서 계속 화폐량을 안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시켜야지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투입을 해서 남들은 이제 좋은데 투입해서 빨리 이제 많이 벌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덜 오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것에서 살면은 그걸 상실을 하잖아요. 좀 그렇게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타입의 이렇게 좋아하는 쪽을 골라서 하면은 다른 쪽 오르더라도 배가 덜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